예, 이 부모님과 학생이 무릎을 맞대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 무릎학교 6번째 시간입니다. 즐거우십니까? 네. 예. 아마 역사가 뭐냐고 아마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다 할 말이 계시겠죠?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다.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학생도 있지만 가끔 이제 삐딱하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우리가 도대체 역사를 배우면 거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요즘과 같은 시대에 역사가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역사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인들처럼 이 내외적으로 엄청난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서 교훈을 얻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지나간 과거로부터 우리는 교훈과 또 오늘 우리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어떤 자양분 같은 것들을 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무릎학교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 원명 교체와 조선왕조의 건국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본적인 전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고 싶은 것만큼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결국 조선왕조의 건국은 고려의 무인집권 시대 그리고 몽골 침략 시대를 거치면서 한 200년 가까이 누적되어 왔던 모순과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과정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조선왕조를 건국한 주체들은 왕조 개창 초반인 15세기에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를 얻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세기 중반이었던 세종대는 지금도 우리가 세종시대를 우리 역사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세종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소중한 두 가지 유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일단 그 중국과의 지난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한민족의 생활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세종시대 이전까지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은 절름발이었습니다. 말은 우리말이 있는데 그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 즉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모국어를 문자로 적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져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한글은 누구나 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왜 한글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입니까? 흔히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글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럼 한글이 왜 과학적이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한글은 그 문자의 특성상 인간이 발음할 수 있는 소리에 가장 가깝게 적을 수 있는 글자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러한 15세기 조선왕조가 이룩한 역사적 성과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로 그 성과는 조금 바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조선왕조를 건국한 사람들은 15세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대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함으로써 조선왕조 국가의 문물과 제도의 기틀을 만들었다. 자, 여기에 보이듯이 경국대전, 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종연간에 경국대전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조선왕조는 1392년에 등장한 이후로 이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확고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인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인간이나 사회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삼는 이 사화와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면 바로 16세기.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나서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사화와 붕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화와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 단어만 들어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기가 쉽죠. 사화. 이 사화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누구에게? 자, 옛날에 배웠던 국사의 지식을 아마 돌이켜보시면 훈구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예. 아마 대답이 별로 크지 않으신 걸 보니까 다 까먹으신 걸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알긴 아시는데. 예. 자, 조선왕조의 15세기에 문물과 제도를 정비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 이 15세기에는 이 왕조를 처음 세워가지고 그 왕조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격변들이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우선 대표적인 것이 왜 1398년인가요? 그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가요?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그렇죠?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동생이었던 이복 동생이었던 그 형제를 죽이고 또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고. 근데 또 하나는 언제입니까? 그 세조 때. 그러니까 세조가 즉위하기 전에 단종이라고 하는 조카를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정권을 찬탈하는 사건. 그걸 보통 계유정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렇게 왕자의 난이나 계유정난과 같은 정치적 격변을 치르면서 그 과정에서 이른바 공신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16세기로 접어들게 되면 왕실의 외척들과 같이 뭉뚱그려지면서 조선왕조의 새로운 특권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 특권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훈. 이 훈이라는 말은 지금도 국가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뭐를 달아줍니까? 훈장. 그러니까 공을 세운 거에 표시다 이거죠. 그리고 왕실의 외척에 대한 용어인 척신. 요거를 따가지고 훈척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구와 척신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 16세기가 되면 조선왕조의 특권층으로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권력과 부와 사회적 명예까지 모든 걸 다 독점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왕조가 개창된 지 얼마 정도 지난 다음이죠? 100년.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훈척 세력들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왕 노릇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권력이 한 층에만 몰리게 되면 왕권까지 넘보게 될 테니까 이제 성종연간 15세기 후반쯤 되게 되면 성종은 이러한 훈척 세력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누구 좀 없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연간에 새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사림파 혹은 사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 혹은 훈척과 사림파. 사림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선비들의 숲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림파 가운데 주로 성종연간에 어느 지역 사람들을 등용하냐면 영남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하죠. 자, 조선에서 이 살인파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고려 말에 끝까지 이성계 일파와 정도전 등이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혁명에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개성의 선주교에서 이방원에게 철퇴에 맞아서 비명 행사했던 사람 누굽니까? 정몽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 정몽주를 들어봤냐고 물어보는 거는 조금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되겠죠. 예, 바로 이 정몽주. 이 PDP상으로 지금 정몽주의 얼굴이 떴습니다. 바로 이 정몽주는 끝까지 자신의 성리학적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하 입장에서 두 임금을 섬길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절의를 고집하다가 결국 비명 행사했는데 이 조선왕조를 건국한 사람들도 이 사람이 건국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제거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정신 자체를 낮게 볼 수는 없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몽주가 비명 행사한 다음에도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조선왕조에 나아가서 벼슬하지 않고 지방에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몽주의 제자였던 영남지방의 길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길제로부터 학문을 배운 사람이 김숙자라는 사람이었고 여자 이름 같죠? 네. 김숙자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그 김숙자의 아들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종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살인이었던 바로 김종직을 조정에다가 끌어들였던 겁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훈척들의 정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을 좀 견제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끌어들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정몽주의 정신은 이어받았지만 지방사회에 있으면서 은거하고 있다가 조정에 딱 들어왔던 살인파들은 주로 어떤 위치의 정치적 자리로 갔냐면 바로 훈척 대신들이 뭐 영의정, 좌의정, 무슨 판서, 참판 이런 고위 행정직을 담당하는 데 비해서 이 새로 등용한 살인파들은 주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언론기관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언론기관을 보통 3사라고 얘기하죠. 3사. 이 3사는 보통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요 세 개의 그 기구를 3사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왕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리들의 근무 상태나 비리를 어떤 비판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왕에게 올바른 말을 통해서 왕의 행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려는 직책을 사관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 세 개를 3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아주 재밌는 거는 요 사관원이라는 직책이죠. 요 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임금에게 쓴소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한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바른 말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죠. 네. 시험 못 본 애한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죠? 너 이렇게 멍청하냐? 이런 식으로 들으면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이 사관원이란 말은 간원을 맡은 원. 그러니까 이 사관원 관원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요구되냐면 24시간 왕 쫓아다니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죠.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간언하도록 만든 거니까 사실 조선왕조를 건국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판이라든지 언론의 역할을 중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당연히 성종이 끌어들인 살인파들은 주로 이 3사에 포진해가지고 이 훈구파들, 훈척들이 자행하고 있던 여러 가지 비리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잘해서 특히 3사의 살인파들이 뭘 주로 비판했냐면 당시 훈척들의 경우는 그 상황을 자세히 뜯어보면 대개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돈이 많은 상인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16세기부터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그 서해안 지역에는 갯벌이 많죠. 그 갯벌에다가 제방을 쌓습니다.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또 이제 제방을 쌓고 나면 바닷물이 막히고 나서 그 제방 쌓은 위에는 흙이 넓게 있겠죠?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소금기가 다 빠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농토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왜 요즘도 뭐 새만금이니 시화호 때문에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조선시대판 간척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판 시화호 사건이다. 그런데 바로 이 훈척 대신들이 대상인들이랑 연결되어 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대규모 간척 사업을 벌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야 뚝을 쌓는 데 필요한 돌이나 흙을 덤프트럭도 있죠. 포크레인도 있죠. 엄청나게 장비가 좋으니까 일도 아니죠. 당시에는 그 돌과 흙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람이 일일이 다 등에 지거나 들고 날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 훈척과 상인들은 그 지역의 일반 백성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뚝을 쌓고 거기에서 광대한 토지를 차지한 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정당하지 못한 방식의 부를 축적하는 부정 축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살인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걸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파들로부터 그러한 비판을 받는 훈척들이 곤경에 처해가지고 그들에게 반격을 가한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인파가 피해를 본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화. 그런데 이 사화가 16세기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비치게 된 데에는 일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 사람들이 1910년에 한국을 장악한 다음에 이른바 식민사관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식민사관 중에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당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싸우기를 좋아한다. 단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지도 모르지만 사실 국민성이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모호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이 한국 사람들이 당파성이 강하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욕한 적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소극적이다. 그리고 주변적이다. 큰 나라에게 무조건 사대한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소극적이란 말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소극적이에요. 뭐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비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즘 특히 청소년들 20대 이후 된 사람들도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죠. 옛날에 1991년인가요? 그 유키즈 언더블럭이라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잠실 학생체육관인가요? 거기서 그 열광하던 여학생들이 막 뛰다가 한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죠. 그 자기가 열광하는 대상에게 그토록 적극적인 몸짓을 던지는 사람들이 소극적이냐? 이거 갖고는 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열광하던 유키즈 언더블럭에 열광하던 여학생들은 누가 나왔을까? 1969년에 클리프 리차드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모 여대에서 그 사람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클리프 리차드는 나중에 영국으로부터 경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왔을 때 여대생들 난리가 났었어요. 일설에 따르면 막 옷까지 벗어 던지고 그랬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클리프 리차드가 왔을 때 열광하던 여학생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유키즈 언더 블럭이 왔을 때 막 열광하던, 그러니까 뭐 예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소극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바로 이 사화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살인파가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중에 나오는 이른바 당쟁의 전조가 되면서 조선 사람들이 워낙 싸움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으로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훈척들이 서해안의 간척사업과 같은 그러한 부정한 방법의 그 모습으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부를 축적하는 데 대해서 사림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비판을 한 거에서 그것이 터졌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순리였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연산군 때 2차례, 또 중종과 명종 때 1차례, 그래서 보통 4차례의 사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요 수십 년간에 걸친 4차례의 사화를 통해서 살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조정에서 쫓겨나고 또 지방으로 귀양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살인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뭐가 있어서 가능했냐면, 당시 그들이 지방으로 쫓겨가 있을 때에도 자신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 바로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2가지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이런 인물을 거기에다가 정신적으로 모셔놓고 제사 지냄으로써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기능. 또 하나는 이러한 제사 기능에 동조하면서 그 서전의 뜻에 공감하는 학동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서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강학 기능. 일종의 사설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서원이 16세기 들면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PDP를 보시면은 아마 잘 이해를 하실 텐데, 바로 이 이황이라는 인물도 16세기 살인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황은 쉽게 보면은 요 사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000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죠? 5,000원짜리 지폐에는 누가 있습니까? 율곡 이이가 있고, 10,000원짜리 지폐에는 세종대왕 이도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에는 이순신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지폐에 나오려면 일단 성은 뭐 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50원짜리에는 이삭이 있더라. 어쨌든 이 서원이라든가 이러한 지방의 기반을 통해서 살인파들은 일단 조정에서 사화를 통해 쫓겨나도 자신들의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하층민들을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통제할 수 있기 위한 그러한 향약이라고 하는 것도 16세기에 만들어냈죠. 자, 지금 나온 이 PDP는 바로 한국에 최초로 서원을 세웠던 풍기군수 주세붕이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이 주세붕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풍기에 세웠던 서원의 이름이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백운동 서원이 나중에 주세붕 이후에 풍기의 군수로 또다시 부임했던 아까 나왔던 퇴계 이황에 의해서 조정으로부터 액자를 내려받은, 보통 사액서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수서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로 이게 소수서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수서원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각 지역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산서원이니 또 경상도 산청의 덕천서원이니 하는 서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16세기 선조대에 가게 되면 이미 서원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원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서원이 선현을 제사 지내고 학동들을 모아서 공부시키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는 민폐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게 되는 거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세기의 서원은 거의 1000개 가까이 돼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서원 1000여 개 가운데 47개만 남겨두고 다 철폐해버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화를 통해서 중앙부대에서 배제되었던 살인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바로 4번의 사화를 거친 살인들이 16세기 후반인 선조대에 가게 되면 이제 선조의 즉위와 함께 다시 조선 조정의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과거 자신들을 갖다가 괴롭혔던 훈척들 시대에 있었던 비리들을 갖다가 비판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비판하는 과정에서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나누게 되는데 그 강경파와 온건파가 이른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면서 붕당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15세기에 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조선 왕조가 왕조 역사 100년 정도가 지난 16세기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내부적인 모순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모순의 주체는 권력과 부를 한 손에 쥐고 있었던 훈척들이었다. 이러한 훈척들에게 맞서서 살인들이 조정에 등장해서 그 살인들은 훈척들의 역사적인 문제점, 그들의 사회경제적인 비리,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조선왕조의 정치를 본래의 유교정치의 본모습으로 돌리려는 개혁사업을 전개하다가 양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던 갈등과 비극이 바로 사화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화는 일본의 식민주의 사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바로 16세기 조선왕조가 안고 있던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로 사화라고 하는,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붕당을 이해하는 올바른 정당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